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벌써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차 면접반을 또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께 어떤 질문이 또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걸 좀 같이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제가 현직자분과 인터뷰도 마쳤고 그것만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로 가셔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블로그에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내용은 시간적으로 좀 약간 한계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의 내용으로 사실 바꾸는 게 더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그룹반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기존처럼 1대1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또 예전과는 다르게 뭐 비대면도 당연히 진행을 하지만 대면 부분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안쌤과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현대차 생산직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시점에는 아직 필기를 여러분이 보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도 이제 다른 걸 준비해야 돼서 미리 좀 올려드리고 이 내용은 아직 블로그에 제가 게시는 하지 않고 저장만 해놓은 상태니까 약간 보시는 화면이 조금 편집 화면이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는 시점에는 정상적으로 나올 테니까 그 부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현대차 면접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현대차 생산직 면접 대비고요. 면접 기출을 알려드릴 거고, 핵심 질문, 그 다음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저는 면접을 가시는 분들한테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이죠. 아무래도 사기업을 특히나 지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기업이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여러분은 무엇인가 매출을 늘리는 쪽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면서 제품을 좀 싸고 좋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곳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라고 한다면 기업의 실적이겠죠. 그래서 실적을 제가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현대차의 작년 실적은 너무 좋았죠.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3개년치를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갖고 왔고, 이게 아마 확정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단인데 117조고요. 142조고, 162조고, 173조.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그럼 얼마를 남겼냐라는 건데 바로 이 영업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볼 때는 5%, 6%, 9% 너무 좋았죠. 근데 사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좀 줄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왜 더 많이 팔았는데 줄었지? 이런 것 좀 한 번쯤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줄었는데 원가 상승 또는 비용 증가 이 원가라고 하는 부분은 자동차 한 대 한 대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승했다. 즉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이네요. 영업단에서는 많이 팔았어요. 이건 영업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많이 팔았는데 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원가가 상승했다는 거겠죠. 아니면은 또 다른 비용, 예를 들어 뭐 물류비일 수도 있죠. 아니면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환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대차는 작년에 전년비 증가했는데 매출은 영업이익은 감소했구나. 그렇게 좀 보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 수익성 지표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률 아까 나왔죠. 자동차 시장 경쟁 심화, 원자재 비용이 증가돼서 그런 것들이 이런 거죠. 원가 상승이나 기타 비용 증가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보고 가십시오, 이거는. 종합평가는 매출 증가, 영업이익률 감소, 순이익 증가, 재무 건전성 유지, 분기별 실적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장사가 만약에 잘 안 됐으면 힘들 텐데, 그래도 작년에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건데, 이제 문제는 올해죠. 2025년도에도 2024년처럼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현대차의 과제가 많을 거고,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정리해 놓지 않았지만, 정의선 회장님, 우리 의전이 형의 신년사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거고, 되게 친절하게 김한용의 모카에서 정의선 회장님의 신년사를 해설해 주더라고요. 저는 무슨 홍보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고 가시는 걸 추천 좀 드리고 싶고, 요 정도의 숫자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가시자. 그렇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부터 해서 어떤 질문이죠? 바로 우리 현대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봐라. 우리 현대차의 최근 이슈에 대해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숫자에 기반한 거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맛만 좀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출 질문과 답변 전략을 살펴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2023년도 때 블로그 유튜브에 올려놨던 내용들 같이 보셔도 좋고, 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막 마구잡이로 준비하신다라기보단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만 여러분이 소화를 잘 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현직자분이랑 인터뷰했지만 그분도 받으셨던 질문이 뭐 어렵지도 않고요. 뻔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여러분을 되게 괴롭히는 질문을 해서 막 떨어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뻔히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대답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준비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것만 준비하셔도 여러분은 충분히 면접장 가서 어버버버버버버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제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정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에 관련된 내용이죠. 직무 역량 및 경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질문 볼까요?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이건 뭡니까? 내가 지원한 현대차 생산직이 뭐 하는 건지 직무에 대한 건 알고 왔지? 라는 이해도죠. 그런 차원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하나의 아주 간단한 제가 답변을 달아드렸고요.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엔 제가 완전한 풀 답변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뭐 그게 또 여러분마다 좀 다를 수 있긴 해서 간단한 힌트만 드리고자 했고, 올해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냐, 뭘 물어보는 거냐. 그럼 나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유리하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건 뭐냐? 직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다음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짜자. 무슨 말입니까? 직무에 대해 물어봤으니까 직무에 대해서만 답을 해도 된다. 이렇게 좀 한번 해볼까요? 직무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직무에 대해서만 답을 한다. 이건 되게 일차원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는 게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여러분이 생산직을 설명함에 있어서 길 수가 없잖아요. 너무 단순한 거니까. 그럼 내가 단순하게만 대답할 거냐?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대답할 거냐? 그것보다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이 일을 하기 위해 난 뭘 준비했다에 나의 역량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일은 어떤 일이다. 근데 남들처럼 똑같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전 이게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센스를 발휘하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은 거의 대다수의 여러분이 실제 지금 어디선가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이전 직장에서 맡았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이전 직장에선 나는 무슨 일을 담당했어? 뭘 했어? 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2번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나옵니다. 이전 직장에서 뭐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전 직장에서 뭐 했습니다라고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 조립 관련된 비슷한 일을 하셨다는 것은 면접관이 듣고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말씀하신다면 면접관의 입장에선 그럼 나는 여기서 뭘 내가 캐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연결이 좀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나는 사실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생산직에 필요한 어떤 역량을 갖췄어. 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서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대답할 수 있냐? 항상 나오는 챌린지가 뭡니까? 그래? 그럼 그 회사 잘 다니지 왜 그만둬? 라는 압박성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을 잘했어.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더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생산직이더라. 그래서 넘어왔어. 요런 쪽에 익스큐즈 하는 답변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만드실 때 이 답변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그냥 그것만 막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면접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내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아니면 요걸 내가 빠져나가는 전략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포커싱을 잡으시면 면접은 재밌어집니다. 제가 여기 전략작이라고 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해되셨죠? 3번 넘어갑니다. 이건 중요한 거죠. 생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 사실 뭐 그렇게 한 게 없거든요. 다 회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정답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가 필요합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더니 원인이 나왔어. 그래서 그거를 뭐 합니까? 보통 다 표준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개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거의 다 스토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커싱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셨던 일 중에서 이게 여러분이 진짜 답변을 만드실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이게 대단한 일은 아닌데, 여기서 약간 꾸며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역량이 드러나게 스토리텔링화 시켜서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도드라져 보이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재를 좀 활용하시자. 지금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근무하고 계신 어떤 소재를 좀 만들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증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만약에 있다. 아니면은 자격증은 없지만 너는 이쪽으로 오기 위해 뭘 노력했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단순히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다. 아니면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떤 걸 갖게 되었다,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쵸? 이게 이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무엇이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역량이 드러나게 역시 1차원적이 아니라 스토리텔링, 나한테 유리한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짜자라는 겁니다. 다음 5번이죠. 업무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업무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는 당연히 설비 오작동이죠. 예, 이게 큰 장비를 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러운 큰 장비를 가지고 조립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거 아니면 여러분이 이 자동차 생산직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막 한다라기보단 내가 맡은 파트를 빨리빨리 깔끔하게 끝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친구는 누구냐면 설비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의 친구인 설비가 고장났다가 사실 제일 좋겠죠. 왜? 내가 하게 되는 일이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걸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또 확인하겠죠. 어디가 문제인지. 그래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좋고 엔지니어랑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업무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라고 한다면 간단한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와 그걸 해결하기 위해 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술하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소재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비의 이슈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좋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6번이죠.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있다. 당연히 있다. 아니면 없다라고 한다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요거에 대한 답변을 보셔도 좋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강인함을 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도 뭐 현직자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친구는 설비예요. 근데 설비 자체가 워낙에 좀 무겁고 이쪽에 일을 해보셨던 분은 익숙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되게 힘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설비를 잘 다뤄서 내가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설비에 무엇인가 좀 약간 진 눌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난 그만한 충분한 체력도 있다, 정신력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해주시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강인함. 이런 걸 통해서 파생되는 질문들은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취미 특기. 그런 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질문도 뭐 사실 위에 나와 있던 다른 질문들과 비슷한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시간 관리 이퀄 뭐예요?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그래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했고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뭐 합니까? 이 표준화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나오죠. 그다음 표준화 시켰어. 그다음에 일정 관리했고 협업을 통해 공정 지연을 방지했다 등 이것도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하셨던 걸 스토리텔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거, 뭐,
3번 있죠. 7번과 3번은 좀 비슷한 질문의 형태고, 그 다음에 그걸 2번이라고 하는 브로드한 질문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받으시는 질문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2번, 3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저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어떤 소재로 어떤 스토리텔링을 끌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인성과 조직 적응력 관련된 질문인데, 뭐 질문에 그렇다고 뭐 그 형태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니라 제 카테고리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8번 질문이죠. 여덟 번째 질문은 본인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냐? 특히나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본인이 다 막 자랑하고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평가자가 그렇게 관심 없어요. 본인이 이제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 못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 지원자는 어떻게 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걸 좀 궁금해 하죠. 그래서 강점 같은 경우에는 뭐 철저한 업무 수행력과 책임감이다. 하지만 약점은 타 부서와의 소통이 부족할 때가 있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 저는 이거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이 잘하세요. 아주 잘하세요. 왜? 뭐 자랑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다만 여기도 지금 철저한 업무 수행력과 책임감인데 사실 저러면 두 개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건 제가 일부러 좀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두 개 하지 마세요.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만 던지고 하나만 주워 담는 거예요. 업무 수행력입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예시만 해주시고 책임감입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것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다? 약점이라고 했죠. 요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점이 무엇이다. 하지만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개선했다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것도 제가 좀 발라내려다가 안 발라냈는데 강점과 약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성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성격은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죠. 강점과 약점은 사실 이 생산직 이 역량단에 있어서 뭐가 남들 대비 강하냐, 뭐가 남들 대비 약하냐인데 또 그걸 굳이 구분지으면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서 강점과 약점을 그냥 성격상 장점과 단점으로 같이 가셔도 좋다.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발라낸다면 강점, 약점, 성격, 장점, 단점도 따로 만들면 더 좋겠죠. 좋습니다. 9번입니다. 이제는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냐? 요겁니다. 제가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예. 요 부분을 보면은 어찌됐건 이것도 아까 위에서 봤던 우리 뭐 2번, 3번, 7번 그 질문과 똑같은 거죠. 공정에서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어. 그럼 당연히 나 혼자가 아니라 팀원들과 원인 분석하고 조정해서 개선했다. 지금 모든 스토리텔링의 구조는 똑같아요. 뭐예요? 문제가 터져. 이건 좀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모든 스토리텔링의 구조는 뭐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죠. 그 다음 여러분이 하실 게 뭐예요?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론을 적용하겠죠. 그 다음 뭐예요? 개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는 거에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간단하게 빨리 문제 터졌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이 문제 터진 걸 분석하는 걸 오래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것도 사실 별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분석한 걸 바탕으로 무엇을 적용시켰다. 요거에 포커싱을 맞춰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길면 원인을 분석하는 거랑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거랑 둘 다 맞춰 주셔도 좋은데 사실 면접 답변에서는 그러기 힘드니까 여러분이 문제, 원인 분석 아니면은 해결안 도출 여기 둘 중에 하나 거기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결론은 뭘로 가요? 개선했다로 갈 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래서 똑같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분석했어. 그래서 조정했어. 개선했다.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관점이 뭐예요? 협력해라고, 협력했던 걸 물어보니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그 안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나와줘야 되겠죠. 또 역시 스토리텔링 좀 해주시고. 다음 꼭 물어보는 게 뭡니까? 갈등이죠, 갈등. 이 부분도 이제 제가 현직자분이랑 어떤 때 갈등이 좀 나오는지 그걸 좀 질문을 좀 드려서 그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의 갈등이냐? 역시 이 부분도 동료와 보통 작업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죠. 뭐 나는 뭐 직렬로 가겠다. 너는 병렬로 가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A가 먼저다, B가 먼저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요거를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공식이 있죠. 뭡니까? 일단 의견 경청. 그래. 그다음 뭐요? 내 것도 설명해. 그래서 결국엔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기고 네가 이기고 요거라기보다는 조율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도출에 적용했고 증가했다. 역시 9번과 겹칠 수 있죠. 협력이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일하기 때문에 협력 상황에서밖에 못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걸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갈등에 관련된 스토리는 하나 만드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거를 만들고 또 협력을 만들면 소재가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협력으로서 대체하셔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9번과 겹칠 수 있다. 협력했을 때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협력했는데 갈등이 발생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좋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상사죠, 상사. 보통 이제 상사 시리즈 상황 면접이라고 하는데 직장 상사가 불합리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여러분이 이게 사실 좀 우리 신입이신 분들은 이걸 직장 상사를 안 만나봐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우리 현직에 계신 분들은 너무 현실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느라 또 너무 위험한 대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너무 현실적 마시고 그냥 좀 어떤 이론적으로 대답을 하자. 일단은 상사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업무에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다면 전달하겠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지시를 따르겠다. 이렇게 전 나눠주라고 합니다. 즉 상사 시리즈, 어떤 상황 시리즈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뭐냐면 정답이 없어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자, 상황 면접은 너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래라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A라는 상황을 말하면 B라는 상황에 대한 공격을 받을 거. B라는 상황에 대한 걸 얘기하면 A라는 상황에 대한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는 거니까 저는 A라면 어떻게 할래? B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면접관도 공격이 조금 덜 할 거고 또 좋은 게 뭐냐면 너는 그래도 하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생각했구나. 이런 좀 좋은 시그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당한 지시가 업무적인 거냐 비업무적인 거냐에 따라서 달리 행동할 것 같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듯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압박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기에 유리한 걸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튜브에서 여러분은 그럴 시간도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제 이름 안정영 상황면접을 유튜브에 치시면 아주 아주 주옥 같은 강의가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 저렇게 빠져나가면 되는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여러분이 지금은 뭐 뽑아만 주신다면 진짜 온몸이 부서져라.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막상 들어가시면 사람은 또뭐 만족을 모르는 동물이라 또 생각이 싹 달라지실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할래?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좀 다른 관점으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는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은 사람을 보여준다. 즉, 스트레스 받는 거를 좀 못 견뎌 하신다거나, 스트레스 받는 거를, 뭔가,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스트레스를 뭐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만 대답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실제 이거는 면접 때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뭐 이렇게 해결한다, 해소한다 하시지만 사실 면접장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비언어적인 모습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답변도 답변이지만 면접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 좀 예민하구나. 지나치게 예민하구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너무 뭐 이상한 거 요걸로 튀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거, 뭐 운동.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독서. 이런 거. 그 다음에 회사를 다니면서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모습을 좀 강조합니다. 다음에 13번이죠. 똑같죠? 갈등, 의사소통 좀 겹치기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또 들어가는 질문이죠. 동료나 상사와의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뭐냐? 이를 어떻게 실천했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아까 위에서 봤던 뭐였어요? 갈등으로 봐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나는 그럼 뭐가 중요한지 명확성과 경청이 좀 중요할 것 같아. 왜? 이유는 요거죠. 핵심을 빠르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거고, 역시 나와 있죠. 키워드는 다 뻔합니다.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 그래서 동료나 상사와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하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그걸 되게 잘했다. 라는 잘한 사례를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서 보셨던 갈등의 사례, 요런 갈등이 발생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요렇게 빼주셔도 된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을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 이거는 뭐 협업, 이거는 뭐 갈등, 이거는 뭐 의사소통 등 이렇게 한 군데로 몰면 되겠구나. 그렇게만 갖고 가시면 면접은 쉬워진다는 겁니다. 14번은 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서 또 말씀을 드리려 갖고 왔는데 여러분 중에는 팀을 이끌어 보신 뭐 관리자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신입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질문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팀을 이끌어 본 경험이 있어? 어떻게 했니?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러분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일단은 뭐 학교 때, 조별 과제 때, 어차피 이거는 고졸 이상이니까. 그래서 그런 때 학교 다닐 때의 그런 경험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정법을 쓰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정법이 있는데, 저는 팀을 이끌어 본 경험은 없지만, 팀을 이끌게 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팀을 이끌어 본 경험은 없지만, 어떤 팔로워로서 잘 서포팅 했습니다. 그래도 돼요. 여러분한테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지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카테고리는 다 현대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회사 왜 지원했니? 어떤 노력을 했니라는 거에 너무 뻔하게 말고, 여기선 약간 여러분들이 평가자한테, 와, 나 이만큼이나 조사했다라고 좀 쏟아낼 줄 알아야 돼요. 어차피 다 변별력이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회사 지원 동기를 많이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절실함을 보여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업 분석을 날카롭게 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은 계속 업데이트 하시고 16번도 마찬가지죠. 면접장 딱 갔는데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으로 우리 현대차 가장 최근의 뉴스 아는 거 말씀해 보세요. 최근 이슈. 그래서 면접은 이게 이 기업도 생물이라 그때그때마다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달라요.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시점에는 이제 트럼프가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차한테는 악영향이죠. 안 좋죠. 여러분이 내일 면접 보러 가세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걸 대응을 갖고 가야 되는데 또 그게 해결됐어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갖고 가셔야 되는 게 필요해서 기업 분석은 절대 완료가 아니라 완성형이 아니라 매일매일 바뀐다. 그래서 그때그때에 맞게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되니까 평소에 현대차 관련된 뉴스를 좀 잘 보시고 요거는 제가 아직 여기에 만들지 않았는데 현대차 관련된 뉴스 클릭하면 들어가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것 좀 보십시오. 경쟁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5번, 16번, 17번은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라기보다는 뭐 그래 주시면 더 좋겠지만 평소에 기사, 아까 말씀드렸던 신년사, 그 다음에 향후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만들어 놓으셔야 여러분이 넌 뭐 해보고 싶니? 라는 거에 있어서 그냥 뭐 차 만들래요? 라기보다는 지금 현대차가 하이브리드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좀 포커싱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느 공장에서 일해보고 싶다라든가 이런 질문들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슈라든지 뉴스를 기반으로 대답하시면 답변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8번은 입사 후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 그래서 뭐 첫째, 둘째 이렇게 나와 있긴 했는데 전 여기에서 마지막 정리 차원에 사실 입사 후 포부로 물어본다는 건 면접에서 거의 끝났거든요. 그때 지원 동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이 지원 동기를 뭘로 만드셨는지. 저는 현대차에 들어가서 현대차의 지금 전략인 하이브리드 카, 그거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포부가 뭐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하이브리드 카를 만들기 위한 나의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하이브리드 카라고 얘기했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전기차를 이야기한다라든지 그렇게 안 맞으면 좀 이분도 그걸 기억할 일은 좀 만무하지만 그거를 모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계속 일관되게 나는 하이브리드 카를 만들기 위해서 요런 역할들을 했고 요런 것들이 있어. 그다음 들어가서 요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라고 일관성 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딱 기억하기 좋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포부를 지원 동기를 한번 떠올리고 만들어 보시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현대차에 입사한다면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냐? 그렇다면 뭐 이 부분은 뭐 포부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 할 말로서 준비하셔도 좋고 뭐 19번은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워낙에 1번부터 18번까지 준비하셨던 답변 중에 질문 중에 분명히 안 물어볼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있으니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내용이, 물론 다른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받으시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고,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오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만난 여러분은 거의 시간이 없으세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일반 그 신입, 취준생 분들처럼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럴 때는 질문을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좀 압축하고 압축해서, 내가 예를 들어 직무 역량에 관련된 답변을 만들어 놨지만 어떤 경험 질문,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라는 걸 직무 역량 만들어 놓은 걸로 이렇게 대입시켜서 적용시켜서 대답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면접관한테 끌려가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내가 면접관을 끌고 가는 그런 답변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포커싱해서 절대 질문을 많이 벌리지 마시고 자꾸 줄여가면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수험서를 단권화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연습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하나 만들어 놓고 자꾸 응용하는 연습. 그걸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보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유튜브에 있는 다른 그 현대차, 그걸 또 시간이 나신다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본격적인 승부가 날 테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봐주시고, 무엇보다도 도전적인 자세, 예, 그쵸. 그 다음에 이 일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귀가 되게 많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끄러워서 장비가. 그래서 나의 친구는 장비구나. 그런 생각 해주시면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면접 잘 보시고 혹시나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뭐 댓글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 좀 달아주시면 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응원하며 제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